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오늘 사건은 댓글로 참 많은 분들이 진행해달라고 요청이 있었는데요. 현재 전 국민적으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한 재판이 있죠. 바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가 됐다가 1차 공판에서 살인 혐의까지 적용받은 정인이 사건의 장씨 재판입니다. 입양이 돼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줄 알았던 16개월 아이의 가혹한 죽음은 정말 우리 모두를 분노하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사건이 최초로 보도된 이래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가해자 장 씨가 과연 정당한 죗값을 치를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이 쏠려 있죠. 먼저 이 사진 속의 아이는 정인이입니다. 그리고 입양된 이후의 아이의 이름은 안율하죠. 2019년 6월 10일에 세상에 나왔어요. 그런데 태어난 지 8일 만에 위탁 가정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다 생후 2달이 되던 2019년 7월 정인이를 입양하겠다는 부부가 나타나게 돼요. 그들은 바로 장 씨와 안 씨 부부입니다. 당시에 정인이를 돌보고 있던 위탁모는 아내 장 씨를 보니까 성격도 활발해 보이고 또 통역사라고 자기를 소개하다 보니 직업도 안정적이겠네,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이었던 안 씨 역시 굉장히 인상이 호감형의 순해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후에도 부부가 입양 심사 기간 동안에 꾸준히 아이를 만나러 오는 아주 성실한 모습을 보이면서 위탁모는 정말 정인이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2020년 2월 부부와 정인이는 정식으로 가족이 됐죠. 그런데 정인이가 입양된 지 9달 만인 지난 10월 13일입니다. 아이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는데 이 의료진이 딱 봤을 때 복부가 볼록하게 팽창되어 있고 애가 얼굴이 창백한 거예요. 처음 봤을 때는 이게 선천적인 질환이 있는 게 아닌가 싶었고요. 이후 검사를 해보는데 CT 촬영의 결과가 너무도 충격적이었죠. 보니까 아이는 췌장이 끊겨져 있었고요. 이 끊어진 췌장으로부터 피가 흘러나와서 그게 배 안에 가득 고여 있고 그걸로 인해 염증이 발생해서 안에서 썩어가고 있던 상황입니다. 16개월 된 아이예요. 아이는 병원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 마지막 진료 기록을 확인했던 교수는 아이의 몸 상태를 보고 이게 거의 무슨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심각한 아동학대 소견이 보인다라고 표현했을 정도예요. 정인이의 사인을 일단 살펴보면 장기 파열이었죠. 근데 의학적인 이야기를 조금 보태면요. 인간의 췌장이라는 건 배에 있는 장기 중에서 가장 뒤, 척추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췌장이 제일 안쪽에 있고 그 바깥쪽으로 위, 대장, 소장이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장기들을 뚫고 췌장이 끊어졌을 정도라면 아주 강력한 충격이 있었다는 이야기로 해석될 수 있을 텐데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몸에서 또 다른 학대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바로 골절선이에요. 이제 골절선이라는 게 뭐냐면 뼈가 부러졌다가 다시 붙은 흔적입니다. 이게 심지어 2주에서 한 달 전에 생긴 것으로 보이는 골절선이 보였는데 이게 골절선이 많은데 이게 다 시기가 달라요. 어떤 건 3-4달 이전에 생겼다가 막 회복되고 있는 것도 봤죠. 이건 사실 정상적으로 양육을 받고 있는 아이한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물론 아이가 너무 활발해서 혼자 놀다가 막 다쳐가지고 생긴 게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그런 자연 발생 수준을 완전히 넘어선 거라고 단언했죠. 정리를 해보면 정인이는 최소 3-4달 전부터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아왔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전문가들은요, 이 정인이의 췌장이 사망 당일에 한 번의 충격으로 끊어진 게 아니고 이미 여러 번의 충격으로 인해서 장기가 약해진 상태였는데 그날 거센 충격이 있고 이걸로 인해 결국 끊어졌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검찰에선 이걸 근거로 해서 사망 당일날 정인이와 함께 있었던 양엄마 장 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하게 됩니다. 자, 지금 사진 속에 보시는 게 그
아빠고요. 양 아빠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양 엄마 장씨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이 두 사람이 뭐라고 했을지가 가장 궁금했었는데요. 이 장씨와 안씨 부부는 정인이의 죽음은 사고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물론 자기들이 아이한테 화를 내고 몸을 흔든 적은 있었지만 절대 그 이상의 폭행을 가한 적은 없다고 말하고 있죠. 사망 당일에도 아이를 안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는데 아이가 의자에 맞고 떨어지면서 사망한 것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아이, 그러니까 16개월 된 이 아이의 몸은요, 정말 오랫동안 학대를 받았다라는 정황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게다가 조사를 해봤더니 정말 이게 제일 충격적인데 정인이와 관련해서 무려 3번이나 아동학대 관련 신고가 있었다라는 게 포착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뭔가 의심할 만한 점이 있었던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요. 그런데 왜 3번이나 신고가 들어왔는데도 아이를 구하지 못했던 걸까요? 그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2020년 3월 24일이었어요. 정인이가 다니던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처음으로 아동학대를 의심하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이 사진처럼 아이의 얼굴이 멍이 심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사진을 찍어뒀고요. 그런데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이번에는 뺨 아래쪽에 또 멍이 든 상태로 어린이집에 왔습니다. 선생님들은 이상했죠. 그래서 아이의 몸을 살피기 시작했는데 상체에 멍과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5월 25일입니다. 이번엔 정인이가 양쪽 허벅지에까지 심하게 멍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이건 확실하다 싶어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죠. 이게 1차 신고였습니다. 자, 그 당시에 신고를 받고 경찰 그리고 아동학대 보호기관 사람들이 어린이집으로 출동을 해요. 그리고 아이의 상태를 살폈죠. 그리고 그 결과 이건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아니, 애가 몸이 멍으로 가득했는데 도대체 왜요? 당시에 경찰들은 뼈가 부러지거나 어디가 찢어지지 않은 이상 아동학대로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정인이가 사망한 그날에도 아이의 뼈가 부러지진 않았습니다. 이건 너무도 단순한 기준 아닐까요? 어쨌든 그렇게 부모는 학대 혐의를 벗었어요. 그리고 정인이는 다시 그 집으로 돌려보내졌죠. 양엄마 장씨는요, 이후에 자신을 학대로 신고한 이 선생님들한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몇 달 동안 아이를 아예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아요. 저는 그때 아이가, 정인이가 그 집에서 어떤 시간을 보냈을지 생각만 해도 인상이 찌푸려지는데요. 그런데 그 사이에 신고가 또 접수됩니다. 이번에는 장씨, 그러니까 양엄마의 지인이 아니 장씨가 애를 차 안에다 혼자 뒀다라는 걸 받고 이게 아무래도 아동학대로 보인다면서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2차 신고에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요. 후에 신고한 사람은 장씨로부터 협박까지 받았다고 전해지죠. 마지막 3차 신고는 정인이가 다시 어린이집에 등원하기 시작한 9월 23일에 접수됩니다. 오랜만에 애가 어린이집에 왔어요. 그런데 이 정인이를 보자마자 선생님들은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한눈에 봐도 체중이 많이 줄어가지고 정말 바싹 야여있죠, 애가. 선생님들이 애를 보고 병원으로 데려가요, 일단. 그럴 정도였어요. 근데 이때 담당한 소아과 선생님이 애를 보더니 이거는 분명히 아동학대가 있다 하면서 그분이 신고를 넣게 되죠. 이게 정인이를 양부모로부터 우리가 구할 수 있는 3번째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정인이는 집으로 돌려보내졌죠. 생각해보면 그 양부모가 이미 2번이나 신고를 당한 전력도 있고 아이의 몸 상태에서 학대 소견이 명확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이건 이 아동을 부모와 분리시켜야 한다라는 의사까지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 신고 역시 의미 없게 묻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이었어요. 이 정인이의 양부모가 어린이집을 찾아왔죠. 왜 말도 없이 우리 애를 병원에 데려가서 신고당하게 만들었냐 하면서 격하게 항의합니다.
계속되는 신고에도 양부모는 혐의를 벗고 애는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와중에 선생님들은요, 아니 우리가 계속 신고를 해봤자 소용이 없으니 애가 오히려 그 집에 가서 더 심한 일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걱정 때문에 신고를 머뭇거리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요, 아니 어떻게 3번이나 신고를 했는데도 계속 무혐의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걸 조사해 봤더니 여기엔 경찰 수사에 허점이 있었습니다. 정말 허무하게도 아동학대 신고 접수와 처리의 담당자가 계속 바뀐 거예요. 그게 원인이었어요. 1차 신고, 2차 신고, 3차 신고의 담당자가 다 다른 사람. 그리고 1차 신고 당시에 경찰과 함께 출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동학대 기관의 이 담당자죠. 그 사람 또한 무성의했어요. 인터뷰를 봤는데 자신들은 어쨌든 이 신고 접수가 들어온 이후부터 80번 정도 꾸준히 점검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럴듯하죠.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뭘 했나라고 살펴보면 대부분 양부모한테 전화를 걸어요. 80회 정도 전화를 건 거예요. 그건 어느 정도 노력이라고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중에 실제 양부모와 전화가 연결된 횟수는 절반도 되지 않아요. 정말 답답합니다. 우리나라 아동학대 문제가 지금 하루 이틀의 일도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저도 금사파에서 몇 년 전부터 다루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정말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걸까요? 이후에 경찰이 정인이가 사망하고 나서야 부실 수사를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죠. 그런데 사건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무혐의 처분을 여러 번 받았을 정도면 사실 딱 봤을 때 아이의 상태가 그렇게까지 심각한 게 아닌 건 아니냐라는 질문인데요. 물론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죠. 우선 좀 이 자료를 보시면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봤을 때도 정인이의 몸에는 비정상적으로 멍이 아주 많았습니다. 정인이를 오랫동안 봐주던 사람들이 아이의 온몸에 멍이 보인다라고 했을 정도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이 부모는 어떻게 설명을 하나라고 들어보니까 그거 사람들이 몽고반점을 멍으로 착각한 거예요 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몽고반점 우리도 다 봤죠. 약간 푸른빛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인이의 몸에 있던 반점은 한눈에도 자줏빛이에요. 그리고 멍이란 건 시간이 지나면 자줏빛에서 점점점 노르스름해지죠. 그런데도 정말 황당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증 외에도 아이의 부검 감정서를 보시잖아요. 그러면 너무 충격적이지만 이 생전에 정인이의 몸이 결코 멀쩡했을 리가 없다라는 걸 증명하고 있어요. 일단 사인이 복부 손상이었죠. 감정서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다발적인 출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을게요. 다발적인 출혈이 배꼽 주변, 복부 오른쪽, 복부 왼쪽 피하 출혈, 오른쪽 팔꿈치 피하 출혈, 왼쪽 팔꿈치 주변 피하 출혈, 오른쪽 허벅지 앞과 왼쪽 정강이 출혈, 이마 피하 출혈, 오른쪽 눈 하방, 오른쪽 뺨 왼쪽 턱뼈 부위 피하 출혈, 턱 끝 지하방, 턱 오른쪽 하방 피하 출혈. 일반적인 아이한테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면 여기저기 출혈이 나오지 않잖아요. 게다가 이 복부가 손상된 부분의 일부분이 이미 어느 정도 치유가 되고 있었어요. 자,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해석해보면 이미 아이가 사망하기 전에도 이 부분에 손상이 가해져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쳐버리죠. 지난 10월 12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정인이가 사망하기 하루 전이었죠. 이날 오전 10시 40분경에 아이가 굉장히 힘없이 축 늘어진 채 등원을 합니다. 선생님 품에 안겨있기도 했고 너무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선생님들이 계속 상태를 살폈어요. 근데 애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사실 선생님들이 이제 전적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하고 아이의 몸을 살펴보는 듯한 모습도 CCTV 화면에 잡혀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아이의 배가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 있는 것도 여러분 보실 수 있죠. 그런데 그 CCTV를 이제 분석한 한 소아청소년과 교수님께서 그 당시에 아이가 장이 터져서 장 안의 공기가 바깥으로 샜고 그걸로 인해 배가 팽창한 상태라고 하셨는데요. 그때의 그런 고통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통증 중에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는 말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도 참기 힘든 고통을 참고 저렇게 있었던 겁니다. 이 사망 전날에도 아이가 막 울거나 칭얼대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덤덤한 상태였죠. 왜 무덤덤했냐라는 거에 의문이 들었는데 이걸 의학적인 용어로 무감정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서 박탈이 되게 심한 아이나 그러니까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들이 보이는 행동 양상, 뭔가 약간 자포자기한 듯한 느낌?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생님조차도 아이들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힘없는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간 정인이는 다시는 어린이집에 등원할 수 없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거의 핵심은 겉으로 보기에도 정인이의 상태는 심각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양부모는 3번이나 무혐의 처분, 그리고 지금까지도 정인이의 죽음은 학대가 아니다, 실수이자 사고였다라는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다가 지난 1월 12일입니다. 평소 엄마 장씨가 정인이를 어떻게 대해왔는지가 드러나는 CCTV가 공개돼요. 바로 이 모습인데요. 작년 8월에 남편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찍힌 영상이었어요. 장씨는 정인이가 타고 있는 유모차를 거의 던지다시피 세게 밀치면서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오는데요. 이때 여기 놀란 애가 막 앞에 그 손잡이를 꽉 잡고 있는 모습이 정말 너무도 가슴 아파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엘리베이터에서 나가는 장면까지 이어지는데 그때도 계속 이어지죠. 그냥 엘리베이터 밖으로 그냥 약간 던지듯이 유모차를요. 자, 그렇다면 이 파렴치한 사람들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우린 그게 궁금합니다. 정인이 사망 당일에 검찰은 장 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했어요. 그런데 1월 13일 날 1차 공판에서 기소장에 살인으로 변경됩니다. 자, 아동학대치사와 살인은 무게가 굉장히 다른 죄예요. 여기서 살인죄가 입증이 되려면 장 씨가 아이를 학대하는 데 있어서 고의성이 있었느냐 이걸 밝히는 게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양부 있죠. 그 남편 안 씨 또한 이 학대에 관여한 건 아닌지 아니면 방관한 건 아닌지 법적으로 면밀히 따져봐야겠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아동학대치사와 살인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아이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학대했느냐라는 부분을 밝혀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법률적인 용어로 미필적 고의라고 하죠. 이게 입증되지 않으면 사실상 살인죄로 처벌하기는 어렵고요. 만약에 살인죄가 적용이 안 되고 장 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적용이 된다면 그녀는 최대 4년에서 7년 정도의 짧은 형량을 선고받습니다. 어쩌면 이것 때문에 이 장 씨의 재판이 어떤 국면으로 흘러가게 될지 전 국민이 집중하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요, 부검의들은요, 장 씨는 당연히 고의성이 있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장 씨는 우리는 아동학대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러는데 어떻게 살인을 인정하냐라는 입장으로 결백을 주장합니다. 고작 16개월. 인간의 삶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짧은 시간을 살다 간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마저 절반이 넘는 시간 동안 고통 속에서 헤매다가 삶을 마감했는데요. 이제는 아이가 편안하고 안락한 품에서 잠들어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 사회에 또 다른 정인이가 나타나지 않길 바라고 있습니다. 금요 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